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세션으로 발표드릴 자료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솔루션 벤더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에 이제 솔루션 소개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트러스트에 관련해서 앞에 세션에서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그 제로트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하고, 그리고 뒤에 후에 이제 전략 모델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제로트러스트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제로트러스트는 기능, 스펙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로트러스트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제로트러스트는 아키텍처이기도 하고요. 제로트러스트 전략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 맞는 이야기지만 다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트러스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해서 다른 전략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제로트러스트 큰 그림상에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보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잠시만요. 예. 이제 사이버 해킹에 관련된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피해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해커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공격을 하는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결국엔 마비시켜서 이제 어떤 보상을 받거나 또는 마비시켜서 다른 침투 경로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중요 데이터를, 자산을 탈취하여 그것을 이제 되팔거나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되는 그런 곳들을 주로 공격을 해서 자산을 탈취하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결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적 이동이에요. 행적 이동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전 세션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영어로는 lateral movement라고 하고요. 랜섬웨어 공격도 결국에는 하나의 단말 또는 주요 장비들을 이제 행적 이동을 통해서 침투하여서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이고요. VPN 취약점 해킹도 대문이 되는 어떤 VPN 게이트웨이를 침투하여서 내부 안으로 침투하여 내부 안에 있는 장비들, 사용자 단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점점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그런 형태의 행적 이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PC 간 이동하는 것, 또 그리고 개인 PC에서 서버 간 이동, 또는 서버 상호 간의 이동,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이동, 각각의 그 옆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현재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사내에서도 결국에 사내에는 저희가 직원들 신뢰하고 있지만 사내에는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경로로 감염된 장비 또는 사용자가 악성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부 사용자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내망 안에서, 업무망 안에서도 내부에서 결국에 이제 옆으로 행적 이동을 하여 본인의 단말에서 옆에 있는 동료의 단말 또는 그 단말에서부터 접속 가능한 여러 가지 시스템 내부에 있는 서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방화벽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을 사내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ACA라고 하는 방화벽 IP 보안 관리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자 간의 인사 이동 또는 장비 이동, 위치 이동 등등등 여러 가지 이동이 발생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안 구멍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로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제로트러스트 개념, 이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사에서 니스에서 발표한 이 그림상에서 보시다시피 제로트러스트는 기존에 보안을 테두리를 지어서 경계망을 지어서 외부만 이제 단절하고 내부에서는 신뢰 기반으로 이용을 했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행위적 이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 안에 있는 장비들 또한 행적 이동을 할 수 없게끔 또는 행적 이동을 할 수 없게끔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보안 정책과 기술들을 적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장비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검증한 다음에 최소 권한으로 인해서 접속할 수 있는 곳만 접속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제로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으로 이제 제로투스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아까 이 리스트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발표 자료들에서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 문서가 제로트러스트에 관련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리스트에서는 2020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2020년도에 발표한 리스트 원문 자료에서 여러 7가지의 원칙과 3가지 아키텍처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소개를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있는데요. 모든 서비스 리소스를 자원으로 간주한다. 즉,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원을 지정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기업 외부,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운영을 해야 하며, 그래서 모든 접속에 대해서는 세션 기반으로 승인 또는 거절하는 그런 보안 정책을 가져가며, 최소한의 권한으로만 꼭 접속해야 되는 곳에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을 운영을 하자. 그리고 그 접속하는 단말에 대해서는 무결성 보안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하며,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인증, 검증한 다음에 결국에 승인이 됐을 때 접근을 하도록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도 강력한 인증 체계를 가져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증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인증된 단말이라 하더라도 이 사용자의 행위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혹시나 이상한 악성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들이 없는지 모니터링해서 보안 정책을 개선해서 실시간 차단 또는 경고 등을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리스트에서 발표한 이 논리적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상에서 저도 이거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키텍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엔 PDP,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와 PEP, 정책을 수행하는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스템들, CDM, 트레드 인텔리전스, 로그, ID 관리, PKI, SIEM 등등등 여러 가지 각종 요소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각 연동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C사의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방금 전까지는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렸다면은 전략으로 있어서는 C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C사에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전략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자 계정,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 여기서 표현할 때는 필러라고 해서 기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버전 2가 나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 등으로 나눠서 최소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목적 단계는 어디까지, 그리고 옵티멀하게는 최적의 단계는 어디까지, 이런 어떤 단계별로 구현을 해서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C사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전발표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전략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문화라던가 조직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략이 큰 범위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각각의 세분화하게 들어가면 다른데요. DoD 국방부에서는 틸러를 5개가 아니라 카테고리 7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지빌리티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오토메이션 이 2가지 단계가 더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비지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시성이죠. 데이터의 가시성, 네트워크의 가시성, 사용자에 대한 가시성, 각각의 가시성들을 다 포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인데요. 이제 자동화 기능들을 SIEM 또는 SOA에서 수행하는 그런 자동화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 또한 단계별로 나눠야 한다. 그래서는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크게 나눠서 단계별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단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DoD의 전략을 제가 조금 더 소개해드릴 때 선호하시는 이유는 DoD 전략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니라 기술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도입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검토하기 좀 더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6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는데요. 비지빌리티와 오케스트레이션이 빠지고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단계에 나눠져 있는데,
포레스터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여기는 5가지 필러들에 대해서 각 연도별로 첫 번째 해에는 계정 관리만 할 거야. 두 번째 해에는 계정 관리와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할 거야. 세 번째는 네트워크까지 할 거야. 등등등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이제 2어로 치면은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10개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10년 동안 어떤 성수도 이렇게 고도화해 나가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포레스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한국에 맞는 전략도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국내에서는 이 아키텍처 기술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 시스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도 결국엔 니스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자료인데요. 니스트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3가지 아키텍처 중에 이제 SDP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소개를 할 때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컨트롤 플레인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 아래쪽에서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대상 사용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보통 사용자 단말을 이야기를 하죠. 단말이 있고 그 안에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으며 에이전트는 게이트웨이랑 통신을 하고 게이트웨이 뒷단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리소스 서버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것을 인클레이브 게이트웨이 모델, 즉 SDP에서 자주 운영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어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모델이 사실 SDP, CS에서 발표한 SDP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보여주시는데요. 그 SDP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P는 그 CS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CS에서 발표를 했고 SDP가 이미 기능, 그리고 정의, 그리고 규격, 스펙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SDP에서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니시에이팅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은 사용자 단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PDP,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되는데 PDP를 수행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인증 서버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액셉팅 호스트라고 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 장비가 어떻게 보면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저기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명확하게 나눠서 아키텍처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행하는 이제 컨트롤러까지의 연결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 점선은 인증 채널을 별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컨트롤러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흐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셉팅 호스트까지 연결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SDP에는 크게 5가지 기능이 규격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기능 정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밸리데이션, 장치 유효성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치가 만약에 탈취되었다 하더라도 단말 복제가 되어도 그것을 인증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SPA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단일 패켓으로 사용자에 대한 장비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해주는 그 핵심 기술인데요. SDP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SPA가 핵심 기술이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SPA가 있는데요. SPA는 패킷 하나 안에 서로 상호간 약속된 그런 암호화 값들이 있어서 이 패킷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후속에 딸려오는 모든 패킷을 전부 다 드랍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크레덴셜 스토핑이라던가 아니면 디도스라던가 브루포스라던가 아이디 비번을 열심히 넣는다던가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공격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 패킷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 뒷단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들에 대해서 다 차단을 하고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에 굉장히 내성을 기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증되지 않은 패킷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건 사실 공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격 감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SPA가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파이어월인데요. 다이나믹 파이어월이 결국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또는 서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디나이올, 드랍홀 형식으로 구현된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접속에 대해서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응답을 하지 않아서 네트워크상에서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핵심 구조를 가져갔는데요. 인증이 된 후에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나믹 파이어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방화벽을 다 통제 관리를 해서 접속을 관리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또는 운영자, 관리자가 IP 기반의 ACL 방화벽 관리를 하는 그런 ACL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으로서는 당연히 IPsec 암호화 통신 터널을 만드는데요. 이 기술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PN 기술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VPN과 마찬가지로 아마 터널을 만들고 통신하게 되는데 VPN과 확연한 차이는 여전히 그 인증 주체는 다른 것에 컨트롤러에서 수행을 하고 그 후에나 이제 그 접속지에까지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 있는 암호화 터널을 만들어준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SDP가 사실 VPN과 많이 비교돼서 소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앱 바인딩 기능이 있는데요. 그 앱 바인딩 기능은 그 단말 안에서도 지정된 애플리케이션만 서비스에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이 단말 사용자의 단말에 해킹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사용자 단말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지정된 인가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백도어 소프트웨어, 해커의 소프트웨어겠죠. 그 경우는 이 사용자가 인증 성공을 해서 시스템에 적확하게 접속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만 사실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백도어는 접속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마지막 컨트롤 기능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서버 스테이스인데요. 사실 서버 스테이스는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고요. 이 SDP 규격 문제, 그 규격에서 소개하는 전문 용어로는 블랙킹 또는 클로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서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게끔 응답도 해주지 않는 그런 구조로 아주 안전하게 가져가게 하기 위한 아키텍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P 기술이 이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사용자 인증과 장비 인증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무결성, 이 장비가 단말이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는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등의 무결성 검사까지 한 후 하게 되고요. 서버 단에서는 게이트웨이 뒷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서버 간 횡이동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테이스라는 거는 디폴트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증되지 않았을 때는 내부에서 보던 외부에서 바라보던 내부라고 하면 이 게이트웨이 앞단에 있는 사용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인터넷이라고 그려져 있지만 사실 저게 인트라넷이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들 서버 앞에 그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고 사용자와 게이트웨이 간에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첫 번째로 이제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컨트롤러 쪽에 SPA 패킷을 보내서 인증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인증이 성공이 됐을 때 그제서야 컨트롤러가 사용자에게는 게이트웨이 위치를 알려주고요. 게이트웨이에게는 사용자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인증이 성공해야지만 서로 간의 이제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암호화 터널을 맺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인증 전에는 서로의 위치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포인트가 사실 저 SDP 컨트롤러가 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제일 먼저 접속하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해서 마비를 시키려고 해도 SPA 패킷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후속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전부 다 드랍을 해버려요. 그리고 공격을 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SPA 패킷이 아니면은 아예 그 뒤에 패킷들에 대해서 아예 까보지도 않기 때문에 무작위 ID 테스트 무작위 대위라던가 아니면은 이 인증이 안 된 어떤 접속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도를 받아주질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SDP 구조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아키텍처를 잘 세웠다면은 이제 아키텍처를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잘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TP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방금 기술에 대한 아키텍처와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지가 결국에는 제로 트러스의 이제 전략이자 전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as is인데요. 현재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보안은 VPN을 이용을 해서 원격지 사용자는 내 사내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내망 같은 경우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이렇게 크게 두 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버들이 이제 있는 서버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서버팜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뭐 사내 망 안에는 IDS, IPS, NAC, DLP, 백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기운영 중에 계세요. 이 구조에서 가장 쉽게 이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SDP 기술을 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그 빨간색 테두리로 보여진 사내망을 보호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은 사내망 안에 있는 네트워크 구조라던가 보안 솔루션이라던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변경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로 외부에 있는 원격지 사용자가 VPN을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만 사실 SDP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먼저 어떻게 보면 도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은 되지만 여전히 사내에서 내부에서 사용자들이 횡적 이동을 한다던가 이제 내부에서의 공격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손쉽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입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조는 어떻게 보면 VPN을 대체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 경우는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했을 때 이 구조상으로는 저 사내망 빨간 테두리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 대상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이제 고도화된 아키텍처의 방식은 꼭 필요한 이제 보호 대상인 어떻게 보면 서버 팜 앞에다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2단계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외부에 있건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용자건 그 서버까지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인증을 받아야 하고 컨트롤러로부터 인증을 하고 그 후에야 게이트웨이 위치를 확인을 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장비도 저 서버 팜 앞에까지 암호화 통신을 하고요. 외부에 있는 장비도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도화된 두 번째 저희가 사실상 이제 횡적 이동을 방지를 하자,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꼭 인증을 하자라는 어떤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키텍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더 고도화된 방식이 이 서버들끼리의 횡적 이동도 막고 싶다. 아까 앞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서버 팜 안에서 A 서버와 B 서버끼리는 또 여전히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인증을 통해서 이제 서버 횡이동을 막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각각의 서버들의 액셉팅 호스트라고 하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그 액셉팅 호스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이 서버들 간의 통신도 횡이동도 차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서버들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이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할 때 인증을 받듯이 A 서버가 B 서버에 접속을 할 때도 똑같이 컨트롤러부터 인증을 받은 후에 접속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 간 통신도 암호화 통신이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아키텍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제가 전략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위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 결국엔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소개를 했던 SIEM, SOAR 아니면은 TI, CDM 시스템, 규제 여러 가지 결국에는 요소들이 이 컨트롤러 정책의 보안 정책에 실시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T게이트 SDP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시스템 구성도는 SDP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용자 단의 클라이언트에 설치가 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인증을 주체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들을 보호하는 게이트웨이 또는 이 서버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SDP 프로텍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텍터는 사실 컨트롤러의 역할 중 SPA 그 인증 패켓을 확인하는 요소만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빼놨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망분리 환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인증 서버를 외부에다가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DMZ 존에 이 프로텍터만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하고 컨트롤러는 이제 내부망에 설치를 하는 구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로텍터를 DMZ 존 또는 클라우드에 구현해도 상관은 무방한데요.
그렇게 해서 외부 또는 내부 사용자가 항상 이 프로텍터에 먼저 SPA 패킷을 통해 인증을 받고 SPA 패킷이 통과가 됐을 때 그 후에 후속 조치로 계정 인증, 뭐 멀티팩터 인증, 홍채 인증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내에서 기운용적인 운용 중인 여러 가지 인증 체계들을 통해서 컨트롤러를 이용을 하여 통해서 인증받고 나서 게이트웨이 위치를 확인하여 암호화 통신하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그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저희 소프트웨어 세 가지 소프트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에이전트, 그리고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어느 곳에나 필요한 접계 접소에 적용을 해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사내방에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이니시에이팅 호스트, 사용자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는 당연히 수량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늘어나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라고 해당하는 엑세핀 호스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또한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망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나갈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그 서버별로, 애플리케이션 별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방식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방식인데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서버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만약에 서버가 1000개 있다 하면은 1000개의 별도의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개별 마이크로 세그멘트된 망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내 망에서도요, 컨트롤러 사내 망에서만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게이트웨이를 이제 주요 서비스 앞에 두고 사용자 단말끼리는 횡이동을 방지하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별도로 하고요. 당연히 이 에이전트가 인증 역할 또는 무결성 검증 역할까지 다 전부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후에나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권한별로, 그래서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서비스에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28년 정도 된 회사고요. 저희가 28년 동안 엔드포인트 쪽, 사용자 단말 쪽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온 솔루션 벤더예요. 처음에는 PC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NAC,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애트리에서 탭스 기술을 이전받아 STP라는 솔루션을 런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에이전트, 사용자 단말 쪽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있어서는 윈도우 에이전트, 맥 에이전트 또는 모바일 OS에 iOS라든가 안드로이드 등등등 다양한 기기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리눅스 에이전트, IoT용 리눅스 에이전트 등 다양한 단말에 필요로 하는 에이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광범위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전부 다 구성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신다던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실 때 클라우드와 이제 운영 중인 온프레미스의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기반으로 이 사용자는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어떻게 보면은 이건 비즈니스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보안 정책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많았다면은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사용자 기반으로 정책을 다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IP 주소가 관계가 없어요. 네트워크 방화벽 설정도 사실 사용자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방화벽 설정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보안 정책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관계없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저희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STP와 저희가 10여 년간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왔던 NAC 제품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NAC 제품과 STP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이 통합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이 CC 인증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공공 쪽에 계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환경에 구분하지 않고 항상 이제 어블리블 하고요. 유연하게 정책 가져갈 수 있으며 유저 센트릭, 사용자 기반의 정책들을 그리고 모바일 기기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여전히 제로 트러스를 통한 안전한 네트워크가 사실 핵심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고요. 이거보다도 사실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제로 비용 절감, 이거 도대체 쓰면 얼마나 그럼 절감이 되는데, 또는 얼마나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제로 트러스가 막연하게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는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보안 솔루션 정책 또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들이 제로 트러스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전용선 사용하신다면 전용선도 사실 필요가 없어지고요. VPN을 대체한다던가, 또는 암호화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구간상에서 IDS, IPS라던가 운영하시던 그 기존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들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그 IDS, IPS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 가치로 인해서 빠르게 쉽게 환경에 무관하게 네트워크 정책을 사용자 기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되는 많은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 사례인데요. 저희가 사실 SDP라는 기술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기술이긴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부터 SDP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 케이스는요, VPN을 대체하거나 또는 재택근무에 사용하신 고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를 재택에 있는 사용자가 사내 업무망 안에 있는 VDI를 이용을 해서 원격근무를 보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VPN을 통해서 VDI를 이제 접속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SDP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SDP를 통해서 암호화 통신, 인증 후 암호화 통신 하는 부분, 그리고 망 연계 솔루션과의 솔루션을 통하여 VDI 서버까지 접속을 안전하게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용자는 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VPN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한 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 이제 횡이동이 불가능해서, 이 사용자는 재택에 있는 이 사용자의 경우는 꼭 네트워크에 있는 사내에 있는 모든 자산에 접속이 불가능하며 VDI 서버에만 접속을 해서 그 VDI로 통한 원격 근무만 볼 수 있게끔 한 구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한데요. 이제 VDI가 아니라 이제 업무망 사내에 있는 본인 P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PC에서 사내에 있는 본인 PC까지의 연결을 구현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건 원격 제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원격 제어를 집에 있는 PC에서 사내에 있는 PC를 원격 제어를 하는데, 사용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그 네트워크를 세그멘트 하여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구분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네트워크 세그멘트해서 그 사용자는 해당 본인의 PC까지만 접속을 해서 그 원격 근무를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솔루션 소개와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